네, 반갑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47, 나스닥은 마이너스 0.64, S&P 500은 마이너스 0.6입니다. 자, 유럽 증시는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아시아 증시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하락세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 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들 하락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기술주가 하락했다? 네. 글쎄요. 그전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주가 상승했을까? 네. 일단 핑계거리는 가져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단기적인 상승이 진행됐었던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이 부분이야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할 때, 그동안 미국 상승할 때 우리가 하락했었는데, 미국 증시 하락을 할 때 우리가 반등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미국이 하락하면 또 하락한다는 얘기.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2중고, 3중고, 4중고, 그냥 힘든 상황만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오늘 시장 상황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는 거, 이 부분을 일단 참고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세 공지 폐지, 이 부분 때문이네요. 그죠?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파월도 인정한 인플레이션 불안. 이거 트럼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거래는 동력을 잃어가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봐야 되죠. 트럼프 때문에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다시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체제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주 대선 직후 주가지수를 밀어올렸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졌다. 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고, 가장 강력한 수혜주였던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도 1.3%나 떨어졌다. 자, CPI에 이어서 PPI까지도 약간 불안한 조짐을 보였다라는 건데, 실제로 PPI 지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올라오면서 끝났어요. 이게, 기대치를 반영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왜냐면, 이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과거 지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물가 지표가 올랐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거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살짝 있었는데 트럼프가 나오고 나서 더 많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낮추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고 얘기가 돼버리게 되면 기술주들에게는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금리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뒤로 미뤄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미국 경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그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기차 세금 공제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게 아주 대박이 터진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 2차전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인수위에서 지금 IRA를 폐지시키기 위한 그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액 공제는 대당 최대 7,500달러로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얘기죠. 테슬라가 6% 정도 떨어졌고요. 리비아는 14% 급락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러한 IRA 쪽에 그 긍정적인 찬성을 했다. 자, 이것도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지금 보니까 이 머스크가 테슬라를 좀 버린 것 같은 느낌이죠. 뭐라고 했느냐? 자, IRA를 폐지를 하게 되면 테슬라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된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테슬라에게 악재가 되지만 GM과 같은 경쟁 자동차에게는 더 큰 악재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 나도 아프지만 다른 놈들은 더 많이 아플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지금 뭔가 좀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또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 왜 이렇게 머스크 왜 이렇게 나대나 이런 얘기 있어요. 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 눈을 뜨고 있다. 도끼 눈은 머스크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대냐. 공동 대통령 행세를 하냐. 정권 인수 업무 전반에 참견을 하고 있다. 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트럼프는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안 그래도 이제 약간 도라이 취급을 받는 트럼프만으로도 벅찬데 추가적인 슈퍼 도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머스크까지 나와서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이 측근 측의 불만이다. 정치 쪽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 한번 더 볼까요? 트럼프 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에 한국 전기차 배터리도 영향권에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한국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 현대차나 기아차는 보조금을 그렇게 잘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가 이야기한 테슬라도 피해를 받지만 GM과 같은 경쟁 자동차들은 더 큰 피해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현대차에게 더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현대차 그동안 보조금 잘 못 받아서 IRA법 진행되더라도 좀 짜증났었는데 오히려 잘됐다. 다 같이 못 받으면 우리는 대박.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자동차주들에게는 더 괜찮은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에 집중하게 되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자빠질 때 현대차가 오히려 더 경쟁력이 세질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의 보조금이 사실상은 배터리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등등등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이렇게 뭐 사진을 크게 해가지고 현대차에게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주가를 낮추기 위한 내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굳이 이번 부분을 따지게 되면, 전기차가 현대차에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이런 부담감은, 현대차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내용의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당장 크게 자동차 업계에는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터리 업계는 매우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요 부분들 알아봤고요. 파월 이야기, 그 다음에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까지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한번 다 알아봤고, 그 다음에 사망전자 내려간 거. 증권사에서는 더 내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완전 그죠? 대박 세일. 49,900원. 거의 뭐 마감 세일 때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 이런 식으로 왠지 판매할 것 같은 느낌이죠. 삼성전자 49,900원. 이거는 이제 어제 저녁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배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지수를 계속해서 누르는 형태, 외국인의 매도, 이 포지션을 바꾸지 않으면 시장 포지션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주가가 조금 올라가도 파생해서 해먹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때려부신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목에다 대고서 두드려 깠지만 지금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누르면서 이렇게 지수를 끌어내리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게 삼성전자를 파는 거잖아요. 그렇게 떨어뜨리고. 자, 그럼 삼성전자를 팔면서 입은 손해는 파생해서 먹겠다. 자, 왜냐면 파생은 아래쪽으로도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평단가를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외국인들 평단가가 뭐 75,000원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 좀 이상하다. 손해를 감안하고서라도 팔아치우면서 파생해서 수익을 잡아먹으면 그냥 쌤쌤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피해는 가지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는 뭐 삼성전자의 가치, 뭐 HBM 때문이다, 뭐 등등등 이런 부분도 다 떠나서요. 주가 수준이 상승을 하려면 일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 이게 매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듯한 모습도, 이거 장 막판에 빠진 거는요, 이제 만기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이 상황을 연속적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더 까고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어제는 만기에 대한 영향 때문에 빠진 거니까 오늘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 봐야 됩니다. 자, 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아래쪽 꼬리 캔들. 뭐 갭상승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오늘 시장 전체가 밀렸기 때문에. 삼성에게 갑자기 엄청난 이슈의 어떤 재료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갭상승 좀 어려워 보이니까 아래쪽 꼬리를 달아주면서, 즉 꼬리를 단다는 것은 휘청휘청 한다는 얘기예요. 장중에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결국에는 말아 올리는 형태, 그런 모습이 나타나 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부분을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시켜 줘야겠다. 근데 뭐 바꿔 얘기하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더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의견 계속 들어가지 마세요. 뭐 계속 매수하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매수 의견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반등 나올 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방산주는 끝납니까?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유럽이 이런 전쟁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보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주 국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의 어떤 그런 그 방위비 증가, 뭐 유럽뿐만 아니겠죠. 뭐 다른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서 이 방위비의 증가에 따른 그런 그 방산에 대한 어떤 수출 성과는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오히려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무기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근데 이건 당연할 것 같아요. 취임 후에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는 쉽진 않을 수도 있겠죠. 야, 끝내라고 해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영토를 지키면서 끝내는 것이냐, 즉 러시아의 패배로 끝내는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의 승리를 끝내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로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끝 이래버리면은 그냥 전쟁이 끝난 거는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긴 한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결국엔 이렇게 전쟁이 끝나버리게 되면 휴전이죠. 휴전이 되는 거고, 종전이 돼버리게 된다라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를 뺏기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를 내주더라도 미국의 경제 지원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완전 폐허가 됐는데 미국의 경제 지원이 뭔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미국 때문에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승리자는 누구예요? 러시아 완전히 뭐 망가진 상태가 된 거고, 우크라이나 이거는 뭐 재건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이 되게 되겠죠. 근데 완전히 진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그런 당사자가 될 거고, 이득은 누가 봤어요? 미국만 봤죠. 무기 갖다가 다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직접적으로 이 에너지 자원을 팔아먹을 수 있는 루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파생적으로 우리가 조선주들이 뭐 특수선박, LNG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가 늘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피해는 전쟁 당사자들이고요.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게 돼버린다면 실질적으로는 글쎄 뭐 방산주가 어느 정도의 힘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엿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방산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것들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뭐 당장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네.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가 지금 문제인데요. 네. 환율 관찰 대상국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겠다. 경상수지 흑자가 급증했다. 이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은요,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이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우리가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포함이 됐어요. 자,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면 굉장히 좀 피곤해집니다. 자, 현재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의 경우.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면, 네, 심층 분석 대상, 두 가지만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 우리는 뭐냐? 경상수지 흑자. 지금 대미 무역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경상수지가 흑자다. 자, 지금 GDP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경기가 나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라는 부분들은 뭐냐?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났다는 쪽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 지금은 계속적으로 무역 흑자와 관련된 부분만 있었는데, 요거요, 15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 근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요. 네.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면은요, 환율 조작국으로도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환율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지금 우리 환율이 계속 높아져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왜? 환율이 높으면 이 무역 간의 어떤 거래가 있을 때 예전에 이제 중국이 썼었던 방법이죠. 네, 무역 관세를 막 올려요. 그러면은 환율을 여기서 같이 땡겨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이상 현상이 일어나냐면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팔아먹었을 때 이득을 많이 봤죠. 수출 기업들. 자, 1달러에 원래 1,300원에 1달러였는데 지금은 1달러를 받으면 1,400원을 받는다. 즉 100원의 환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 환 차익을 얻게 되는 부분만큼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다가 물건 가격 인하 효과를 부과해 주게 되면 관세를 아무리 올려도 쌤쌤이란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그런 부분을 썼다가 야, 니들 환율 조작국으로 조치해버린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그때 깨갱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자, 한국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고점에 대한 어떤 천정이 있는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은 미국이 이렇게 환율에 대한 내용들까지 걸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환율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형태, 뭐 1,400원이면 1,400원, 1,450원이면 1,450원 이렇게 딱 정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관세를 때려버린다라고 한다라면 네,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물건이 잘 안 팔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인상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럼 미국 제품과 우리나라 제품 간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의 또 다른 부분,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뭘 해야 되죠? 환율을 막아야 되려면 달러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외환 보유고가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까지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많고 아직까지는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너무 지금 네, 급하게 반응할 건 없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일 뿐입니다. 환율 조작국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제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야 니네 조심해라는 경고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이 상황이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시장에 좋은 소식이 한 개도 없네요. 네, 좋은 소식이 한 개도 없어요. 정치권도 굉장히 불안한 얘기들 많이 나와 있고요. 그죠?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네, 선거법 1심 선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 김영선 구속. 네. 자,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멈췄어요. 자, 지금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좀 빠져나간 자리에서 수급이 다시 이제 다른 시총 상위 쪽으로 이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오늘은 반등이 여러모로 생각해 봤을 때 나와줘야 되는데, 수급의 이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자,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에 또 한 번 흔들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아침에 흔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침에 흔들어도 괜찮아요. 아래 꼬리에만 달아주고 올라간다면, 네, 오늘은 성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 네, 이 부분들을 꼭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꼬리를 달아주는 형태의 상승 반전을 기대하는 금요일을, 주말장을 한번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있으니까 아침부터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네, 천천히 진행하시고 느긋하게 대응하세요. 오늘도 만약에 빠진다면 장 막판 시점에서는 반등 포인트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불타는 불금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